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오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2이고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떠났습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하루하루가 참 길고 또 외롭네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첫째는 은행 다니고 둘째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막내는 아직 미혼이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하나 없네요.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연락 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첫째한테요. 예, 요즘 바쁘니? 얼굴 좀 보자.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다음에 봬요. 그 말 끝에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는 소리. 그게 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평생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킨 게 전부 아이들 잘 되라고 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애들 눈에 제가 짐처럼 보이는 걸까요?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며칠 된 반찬들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그래서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지나가는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걷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는 늘 혼자네요.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둘째였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여행 가요. 해외로요. 그래, 잘 다녀와. 근데 엄마 집에는 언제 올 거니? 다녀와서요. 요즘은 좀 바빠요. 그 말에 가슴이 콕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쁘다는 말, 요즘은 그 말이 제일 싫어요. 그 말 뒤에는 엄마 미안해요도 없고 사랑해요도 없거든요. 저녁이 되자 막내에게서 톡이 하나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본 적 있어요? 그 한 줄.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밥도 혼자 잘 먹는데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앞으로 닥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막내의 톡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본 적 있냐니요? 내가 언제부터 자식들에게 그런 대상이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참지 못하고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제 그 말 무슨 뜻이니? 엄마, 오해하지 마요. 그냥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걱정돼서 요양원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도 혼자 외롭잖아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생기고 돌봄도 받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나를 귀찮다고 솔직히 말해. 그게 진짜 이유잖아. 그런 말 왜 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막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무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은 요즘 애들이 부모에게 내뱉는 가장 잔인한 말 중 하나입니다. 나는 가만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첫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막내랑 얘기했어요? 그래, 들었지. 요양원 이야기. 엄마도 생각 좀 해봐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막내 혼자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미 셋이서 의논을 끝낸 일이라는 걸요. 너희들 다 짜고 한 거구나.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낙상 사고 많고. 걱정? 그건 핑계야. 그냥 귀찮은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는 나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그동안 찍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제사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땐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웃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아이들이 요양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거기 시설 좋아요.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목소리들이 자꾸 귓가를 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요양원 한 군데 같이 가봐요. 뭐라고? 진짜 좋아요. 개인 방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던지듯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슬프다기보다 그냥 분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학교 보낼 때 학원비 때문에 허리 휘어가며 일했고 결혼할 땐 내가 빚내서 예단 챙겨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요양원? 그건 부모를 버리는 말 아닙니까? 창문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제 마음을 쏘듯이 차갑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방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낙엽이 현관 앞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저는 쓸쓸한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죠.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다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어쩐 일이야? 어머니, 잠깐 뵈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명절이나 제사 때만 얼굴을 봤으니까요.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지 뭐. 혼자 사는 노인네가 그렇지.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요양원 얘기겠죠.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쑤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고민이 많았어요. 오빠도 회사 일로 정신없고 저도 아이들 학교랑 집안일로 너무 벅차서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만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그래서 요양원 얘기 나온 거지? 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속을 더 뒤집어놨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니? 아직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데.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하고. 안전? 나한테 필요한 건 안전이 아니라 가족이야.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정중히 인사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그 적막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식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아이들이 집에 자주 왔습니다. 명절이면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 집은 점점 낯선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다녀갔다고 하네요. 우리 이번 주말에 셋이 다 같이 갈게요. 올 필요 없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그 말에 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결정을 하려는 기세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거기엔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가엔 피곤이 가득했죠. 내가 정말 늙은 건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외로움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요양원이라는 곳을 직접 가보기로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자. 세수하고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애들 밥하고 옷 빨고 병원 데리고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 혼자 남았네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은빛 요양원이란 곳이었습니다. 간판 밑에는 편안한 노후를 위한 쉼터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그 문장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천천히 오가고 있었고 창가 쪽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는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호자분이세요?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번 둘러보러 왔어요. 아, 예. 그럼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시설도 깔끔했고 식당은 밝았고 정원에는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여긴 2인실이에요. 여긴 개인실. 식사는 하루 3번, 간식은 2번 제공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곳일까? 창문 밖을 바라보니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참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제겐 고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가족이 데려다 줬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어딘가 익숙한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죠. 그런데요, 밤마다 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잘 지내도 가족 생각은 잊히질 않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도 나랑 같구나. 직원이 안내를 마치며 물었습니다. 혹시 입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은요.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에는 하나도 닿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잠깐 나왔어. 형들이랑 얘기했는데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만나서 정리하자고 했어요. 정리? 뭘 정리해? 그동안 엄마 혼자 계셨잖아요. 이제는 다들 마음을 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마음을 정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준 가족, 이젠 그 가족이 나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네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젓가락을 들고도 한 입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그제야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이제 나는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세 자식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곳에서 모든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말 오후 날씨는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첫째, 둘째, 막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셋이 동시에 오는 건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막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뒤로 첫째는 고개를 숙였고 둘째는 팔짱을 낀 채 말이 없었죠. 그래, 얘기해보자. 요양원 말이지? 제가 먼저 받아쳤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아요. 다 엄마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걱정? 걱정이라는 말 좀 그만해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째가 나직이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지금처럼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쓰러지거나 아프셔도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오면 되잖아. 내가 아니면 둘째가 막내가. 엄마, 우리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그래. 너희 사는 거 힘든 거 안다. 근데 나도 평생 너희 키우느라 힘들었어. 너희가 학교 다닐 때 밥 굶겨본 적 있니? 비 맞고 뛰어다니며 학원비 벌어본 적 있니? 아이들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땐 시대가 달랐잖아요. 둘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대? 그래, 시대가 변했지. 근데 부모 마음은 안 변해. 나는 아직도 너희 생각하면서 밥 먹고 너희 생일엔 몰래 케이크 사놓고 기다린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 목소리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제 나를 정리하겠다는 거구나.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미안함보단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막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각자 가족이 있어요. 엄마까지 챙기기엔 너무 벅차요. 그 말이 결국 나 혼자 살아보라는 뜻이니? 아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시면. 그만.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얘기 이제 그만하자. 너희 마음 다 알겠다. 나도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할게. 그 말에 첫째가 당황한 듯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이 켜지는 소리,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짓누르는 쇳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자,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탁자 위에 남은 커피잔 3개, 그 안에는 식은 커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제 마음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그 물음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계 초침만이 똑딱, 똑딱, 묘하게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들이 꿈처럼 떠돌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새벽녘 결국 저는 잠에서 깨어나 버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구나. 그동안 저는 아이들에게만 매달렸습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제 하루의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요. 내가 그 세상에 발을 들릴 자리는 없다는 것도요.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오순자. 이제 그만 흔들리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기 시작할 때 저는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라. 그 한 줄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아이들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다시 서는 인생을요. 그날 오전 저는 집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파트 팔면 얼마쯤 나올까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교통도 좋고 값 괜찮습니다. 팔고 싶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흔적들,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붙잡고 있던 족쇄 같았습니다.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앨범을 보다가 울기도 했고
남편의 옷을 개다가 한참 멍하니 서 있기도 했죠.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다 놔주자. 그래야 나도 편해진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계약됐어요. 생각보다 빨리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날 밤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잘 있어, 내 집아. 너도 나처럼 이제 쉬자.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은빛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후회 대신 평화를 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그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들어서자 가을바람이 살짝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더군요. 마치 이제 편히 쉬어라 하고 위로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적고 대기하던 중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순자 씨 맞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하지만 금세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혹시 저를 아세요? 예. 저는 박도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당신 남편 친구였어요. 그 말에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도영 씨? 예. 오랜만이죠. 그는 잠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여기서 일하세요? 예, 관리 쪽 일을 좀 돕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순자 씨,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래도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그러시더군요. 도영아, 순자 좀 잘 부탁한다. 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예.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늘 미안했어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었으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하루하루요. 애들도 바쁘고 이제는 나 혼자예요. 그래도 혼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왔잖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죠. 잠시 후 요양원 원장이 나와 입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도영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잠시 산책하시겠어요? 결정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말이 고맙게 들렸습니다. 요양원 옆 산책길에는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잠시 빠져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풍 갔던 날, 아이들이 뛰놀던 공원, 그 웃음소리들이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 씨, 예.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려 했는데,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에 바로 입소하지 않고 며칠 동안 그곳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그 요양원 사람하고 자주 연락한다면서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양원 직원이랑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세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무슨 소리니?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었어. 내 아버지 친구였단다. 아니, 직원분이 엄마랑 계속 연락하신다던데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요즘 외로우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사람 의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큰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얘기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이제 지쳐요. 뚝.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지쳐?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는 말인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요양원 정원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영 씨였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너무 서러워요. 답장을 쓰려다가 결국 지웠습니다. 내가 연락을 하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 말투는 이미 화가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얘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요양원 직원이랑 무슨 사이라면서요.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만해. 내 아버지 친구야. 나도 사람인데 누군가 말이라도 걸면 안 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체면 좀 생각하세요. 우리한테도 창피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뚝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창피하다?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도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으셨죠? 그만 연락해요. 나 때문에 괜히 오해만 생겼어요. 그래도 부탁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듯 제 눈물도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원장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소 결정을 미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혼자 지내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요양원 대신 다시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통의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순자 씨, 그래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이 감정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날 새벽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한기가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혼잣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며칠째 아이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영 씨가 보냈던 음성 메시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며칠째 삭제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상처 주면 어떡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자고 다짐했잖아. 그때 현관문 쪽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물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신문 한 장과 함께 작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요양원장이었습니다. 순자님, 안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그날 이후 얼굴을 뵙지 못해 걱정이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 그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셋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외로우셨을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형들이랑 얘기했어요. 우리 너무했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신다길래 그냥 편할 줄만 알았어요. 순간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 녹는 듯 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셋이 조금씩 돈 보태서 방 얻으면.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던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 그래도 엄마 혼자 두긴 싫어요. 그 말 뒤로 한참을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살면 좋을까? 아니면 요양원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질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영 씨였습니다. 순자 씨, 밖에 계시죠? 잠시 뵙고 싶습니다. 창문을 열자 골목 입구에 우산을 쓴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 그리고 변함없이 따뜻한 눈빛. 왜 왔어요?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순자 씨 생각이 계속 나더군요. 그는 망설이다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걸어요. 어디든 좋으니. 비 내리는 새벽. 우리는 말없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이 사람 옆이라면 다시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도영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그냥 우리답게 살아봐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다시 제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하자. 그 길 끝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고 거리의 은행잎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준 사진 한 장, 낡은 손수건, 그리고 도영 씨가 건네줬던 우산 하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겠죠. 혼잣말을 하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순자님 정말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이젠 여기가 제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입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를 중얼거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걸어둔 가족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사진 한 장도 걸어두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던 오래전 사진이었죠.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도영 씨였습니다. 그만 오시라고 했는데 그냥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미안합니다. 괜히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 말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아요. 이젠 외롭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지낼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맡길게요.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입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맙고 따뜻한 눈물이었죠. 그날 오후 아이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온 셋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우리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괜찮다, 얘들아. 이제 와서라도 와줘서 고맙다. 큰딸도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늦게라도 전해지면 되는 거라고요. 용서와 사랑은 결국 서로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거라고요.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외로움도 분노도 결국 사랑을 알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평안합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제 마음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존재니까요.